안녕하세요. 이문영의 인문학 산책, 우리가 몰랐던 톨스토이의 이문영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더웠는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톨스토이의 평화사상이 파문을 당할 정도로 파격적인 톨스토이의 종교관, 그다음에 그 밑바탕이 되었던 톨스토이의 반국가주의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1, 2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런 톨스토이의 반국가관이라고 하는 게 당대 세계 평화의 문제와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톨스토이가 국가에 협력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민주주의적으로 개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국가를 폭력혁명으로 전복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안 된다 라고 톨스토이가 얘기를 했다면, 그럼 톨스토이는 어떤 방법으로 국가를 넘어서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공직 거부, 납세 거부, 그 다음에 공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가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톨스토이가 주장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톨스토이는 이런 공직 거부, 납세 거부, 병역 거부, 이런 저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국가가 주입한 여러 가지 기만이라든가 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가 무엇보다 먼저 각성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애국심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제 애국심을 비판하는 여러 글들을 썼는데요. 기회 있을 때마다 애국심이야말로, 그러니까 인류가 겪고 있는 병폐의 상당 부분이 다 애국심 때문에, 특히 전쟁은 바로 애국심.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애국심은 자기 민족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바로 거기서 가장 평화를 방해하는 전쟁이 애국심에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은 자기가 나고 자란 곳에 각별한 애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을 적대적으로 부추기고 증오로 변질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주입한 애국심에 의해서 결국 그 결말은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톨스토이는 주장을 했고요. 보통 사람들이 나쁜 애국심이 있고, 그러나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애국심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톨스토이는 옳고 정당한 애국심이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모든 애국심은 국가라는 악의 필연적인 산물이자 그것을 움직이는 동력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모든 이성을 동원해서 애국심을 억누르고 근절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제국주의, 그러니까 당시는 제국주의의 시대였고, 식민주의적인 팽창의 시대였고, 그 동력이 바로 애국심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제국주의 강대국의 침략으로 고통을 받는 소수민족조차도 이 애국심을 또 자기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애국심이나 애국주의야말로 기독교적인 형제의 사회동포주의의 가장 대척되는 감정이고, 우리는 애국심에서 벗어나서 사회동포주의, 그리고 민족이나 국가를 넘어서는 형제의 인류애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톨스토이의 이런 후기 사상은 초기 톨스토이의 사상과는 많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가장 유명한 소설, 대표적인 소설이 전쟁과 평화인데, 보통 이제 전쟁과 평화를 제목만 듣고 사람들이 반전소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 안에 전쟁의 어떤 그 허위라든가 부조리함, 무의미함에 대한 통찰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전쟁과 평화의 기본적인 파토스는 나폴레옹 침략에 대항해서 싸운 러시아 민중의 힘, 그리고 그 애국심의 승리를 말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스탈린이 독소전쟁 당시에 전쟁과 평화의 발췌본을 재인쇄를 해갖고 굉장히 널리 보급했던 것은 이 전쟁과 평화가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을 고취하는데 얼마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톨스토이는 그 참회록 이후 그런 회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상적인 전향을 하기 전에는 본인이 카프카즈 전투 또는 여러분 나이팅게일로 유명한 크림 전쟁, 여기 직접 자신이 장교로 참여를 해서 실제로 1개의 국가 훈장과 4개의 메달을 받을 정도로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청년 톨스토이의 애국심은 후기에 노년의 톨스토이의 애국심에 대한 아주 격렬한 반대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헤이그 평화회의에 대한 톨스토이의 철저하고 일관된 반대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려져 있다시피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는 세계 최초의 국제적 평화회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것을 소집한 것이 바로 톨스토이의 조국인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회의를 통해서 군비 축소,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국제법적인 기초를 마련하고 국제중재재판소를 설치하자, 이런 의제를 가지고 헤이그 평화회의가 1899년 5월에 열렸고요. 실제 이 회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호의적이었고요. 실제 세계 26개국에서 109명의 대표가 파견돼서 아주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짜르가 이 헤이그 평화회의를 제안한 그 순간부터 2차 헤이그 회의가 열린 마지막까지 이 회의에 철저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국가가 주도한 평화회의라는 것이었고, 이것은 톨스토이의 반국가관, 즉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국가는 평화와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데, 그런 국가가 어떻게 전 세계 평화를 주도할 수 있느냐, 아주 단순한 논리에 기반해서 톨스토이는 이 헤이그 평화회의를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헤이그 평화회의의 가장 큰 의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군비 축소였는데, 톨스토이가 보기에는 정부가 있는 곳에 군대가 있고 군대가 있는 곳에 정부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군대를 없애는 것이고, 그 이유는 군대야말로 국가의 존립 근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가 군비를 축소할 수 있느냐, 군대를 없앨 수 있느냐, 이건 어불성설이다 라고 하는 게 톨스토이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국제중재재판소에 대해서도 민중의 대표가 아닌 정부의 대표에 의해서 어떤 국제 분쟁이 중재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근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그 결정의 정당성을 누가 보장하며, 만약에 그 결정이 강대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거라면 그 결정을 도대체 누가 집행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국가 주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군비를 축소하고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개인이 병역을 거부하는 것, 병역 거부를 전면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평화회의가 헤이그 평화회의 같은 국가평화주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병역 거부라는 개인의 양심적인 평화 행동을 통해서만 군비 철폐와 궁극적으로는 전쟁 근절이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국제 평화주의자들이 헤이그 평화회의에 대해서 협력을 했었고, 그 헤이그 평화회의에 당시 톨스토이는 국제적인 국제 평화에 있어서의 거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톨스토이가 그 헤이그 평화회의에 힘을 실어주기를 많은 국제 평화주의자들이 바랬지만 톨스토이는 그러한 요청들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국제평화기구 또는 국제법,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라든가 그 평화조약에 대한 국제법의 한계에 대한 톨스토이의 이러한 아주 근본주의적인 비판은 사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근본주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는 원칙적으로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평화의 이름으로 무엇이 강제되는가? 그건 바로 강대국의 논리고, 국제회의는 그런 강대국의 논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헤이그 평화회의가 2차 평화회의가 1907년에 두 번째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대한제국의 특사로 이상설, 이준, 이휘종이 파견됐었습니다. 고종의 특명을 받고, 그때 이 세 명의 대한제국 특사들이 정말 회의장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문전박대 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는 일본의 논리가 대변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국제회의나 국제기구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아주 여전히 첨예한 문제인 위안도 문제라든가 독도 영유권 분쟁이라든가 또는 한반도 분단에 이르기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뭐 얄타 협정이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같은 여러 전후 처리 평화 조약, 국제법적인 규약에 그 분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런 국제회의의 한계에 대한 톨스토이의 단호한 반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톨스토이가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이 창설될 때까지 살아있었다면 만악의 근원인 국가로도 모자라서 그런 악의 연합체까지 형성하려고 하느냐고 아마 펄펄 뛰면서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차 헤이그 회의는 불과 3달 후에 터진 영국과 트랜스발 공화국 사이의 보어 전쟁이나 아니면 몇 년 후에 5년 후에 터진 러일 전쟁을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러일 전쟁은 1904년에 러시아와 일본 두 제국이 부딪힌 극동에서 부딪힌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실 세계 각지에서 톨스토이에게 질문이 쇄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반국가주의, 반애국주의를 이미 서방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럼 과연 그런 그가 자기 조국의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더구나 그 상대가 유럽의 어느 나라도 아닌 그때 그 유럽 국가들이 노란 원숭이라고 비하하던 아시아의 섬나라다. 그런데도 톨스토이가 자기 조국의 승리를 원하지 않을까? 때로는 호기심으로, 때로는 어떤 조롱으로, 때로는 진심 어린 염려를 담아서 많은 사람들이 톨스토이에게 어느 나라를 지지하는지 물어봤고, 실제로 뭐 프랑스 같은 곳에선 특파원까지 그 톨스토이의 영지로 급파를 해서 아주 오랜간의 인터뷰를 하고 그걸 특집 기사로 실기도 했습니다. 그럼 실제 톨스토이는 러일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톨스토이는 러일 전쟁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고요. 그것이 집대성된 것이 1904년,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3달 후에 그 회개하라라는 제목의 글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 글을 톨스토이는 1904년 6월에 런던 타임스에 실게 되고, 이것이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그 주요 그 서방 국가의 언론에 소개됐을 뿐만 아니라 적국인 일본에서는 거의 모든 그 주요 일간지에 보도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글이. 그럼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톨스토이는 자기 조국의 전쟁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 중 어디를 지지하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러시아의 편도 일본의 편도 아닌 두 나라 정부에 속아서 자신의 양심과 종교 그리고 행복에 반해 싸우라고 강요당하는 두 나라에 노동하는 민중의 편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이 전쟁의 본질을 제국주의적인 충돌이다 이런 걸 넘어서 근본적으로는 일본은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의 나라고 러시아는 형제사랑을 율법으로 삼는 기독교의 나라인데 그 두 나라가 자기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가 외교적인 어떤 동맹을 맺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양심을 회복하고 그리고 각성을 일으켜서 자기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톨스토이가 앞서 헤이그 평화회의 때 군비 철폐의 유일한 방법이 국가에 의한 평화 주도가 아니라 개인의 병역 거부에 있다라고 주장한 것과 똑같이 러일 전쟁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도 각자가 자신의 사랑의 법칙, 즉 자신이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말며 적을, 이웃을, 원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황금률을 또는 살생을 금지하라는 불교의 그 교율을 회복하는 것뿐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톨스토이의 어떤 반애국주의, 반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국가의 전쟁에 대해서도 물론 인간 톨스토이는 그러니까 애국심을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톨스토이가 자기가 아직도 자기 안에 남아있는 애국심과 싸우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는 자신의 철학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서 자기 조국이 개입한 전쟁에 대해서도 자기 조국의 승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쟁의 부조리함, 무의미함 을 호소하고 그 전쟁을 당장 끝낼 것을 전 세계에 일관되게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1, 2, 3회에 걸쳐서 제가 톨스토이의 평화사상의 근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톨스토이의 그러면 어떤 모순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모순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순이기도 하고 톨스토이의 평생에 걸쳐서 톨스토이를 괴롭혔던 고통의 근원이기도 하고 또 그런 만큼 톨스토이의 위대함의 근원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톨스토이가 항상 평생 경계했던 것은 자기 모순이었고요. 언행일치라고 하는 것은 톨스토이가 평생 추구했던 도덕적 자기완성의 가장 주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톨스토이가 짜르, 성직자, 장관, 장군, 경찰, 학자, 언론인, 자본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위선과 거짓을 비판을 했으니까 어쩌면 본인 스스로의 그런 위선을 경계하는 건 당연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았듯이 어떤 악의 실행자들에 대한 톨스토이의 증오 그리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톨스토이가 보인 투지는 너무나 전투적이어서 톨스토이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평화는 증오를 증오하고 경멸을 경멸하고 전쟁과 전쟁하는 역설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냉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맹 롤랑이 이제 대표적이었는데요. 톨스토이의 모든 것은 심지어 비폭력마저 폭력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남긴 일기나 편지를 보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너무 가혹하지 않을지, 자기의 어떤 그런 비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톨스토이의 모습을 너무나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사실 정말 아주 가차없이 비판을 했거든요. 짜르, 멀쩡하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짜르에게 잔인하고 정신나간 독재자라고 직언을 날렸고,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강도의 도적대라고 했고, 성직자에 대해서는 예수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라고 독하게 비판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말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전전긍긍했던 거는 좀 의외이기는 하죠. 근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이런 가차없는 비판은 다른 한편 톨스토이가 너무나 강조했던 조건 없이 사랑하라, 어떤 절대적인 사랑이나 원수를 내 몸처럼 아껴라 라고 하는 그가 가장 강조했던 사랑의 법칙에 좀 모순될 수도 있다라는 걸 스스로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톨스토이가 그 러일 전쟁에 반대하는 회개하라, 거기서 이제 짜르와 일본의 천황을 굉장히 가혹하고 혹독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 회개하라가 발표되고 나서 톨스토이가 어떤 한 부인한테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에서 부인은 기독교인에게는 없어야 될 어떤 분노와 비난으로 그 글이 가득하다고 톨스토이를 꾸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맞다. 기독교인은 예수처럼 온화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직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항변을 합니다. 내 글이 착하지 않을 순 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하다. 그리고 불쌍한 민중이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나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내가 죽었다 다시 깨어난다 해도 똑같은 말을 할 거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러니까 톨스토이에게는 선한 삶이 진리인 것처럼 진실한 삶도 진리고 둘이 아닙니다. 사랑의 법칙에 따르는 선한 삶은 그것을 폭력이 가로막고 있다는 진실을 드러내서 그 폭력과 싸울 때만 비로소 온전히 구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 톨스토이의 생각이었고요. 이런 폭력, 현실의 폭력이라고 하는 이것을 드러낼 때, 즉 국가라는 억압기구를 고발하고 자본주의 또는 그 당시 농노제 착취질서를 고발하고 전쟁의 부조리함을 고발할 때 톨스토이는 누구보다 단호하고 가차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증오를 증오하고 전쟁과 전쟁한다는 말은 일면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톨스토이는 두 전쟁이라는 글을 써서 그런 국가의 전쟁과 그런 전쟁에 싸우는 기독교인의 전쟁을 대비시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그런 사회악 또는 폭력과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을 쓰지 않는 것 뿐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하는 전쟁은 전쟁을 하지 않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그 당시에 예를 들어 병역을 거부하거나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하게 되면 엄청난 국가의 폭력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또는 고문을 당하고 그런 폭력을 참아내고 어떤 고난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러한 폭력에, 그러니까 국가가 강요하는 전쟁 같은 폭력에 가담하지 않는 그런 싸움, 그런 전쟁이 톨스토이가 얘기했던 기독교인의 전쟁이고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은 결국은 누구보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톨스토이가 국가 철폐의 길을 개개인의 도덕적 자기 완성에 두고 유일한 혁명은 개개인의 도덕적 혁명뿐이다 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과 싸우는 전쟁, 증오를 증오하고 그러한 어떤 역설들, 그러니까 그러한 역설이나 모순이 톨스토이에게는 굉장히 흔하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톨스토이주의의 핵심을 저희가 보통 적극적 무저항 또는 소극적 저항
근데 이건 사실 되게 모순적인 언어거든요. 적극적 무저항 또는 소극적 저항. 적극적 무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 악으로 저항하진 않지만, 그래서 무저항이지만 악을 절대 용납하지 않기에 적극적인 무저항인 것이고요. 또 소극적 저항은 폭력에 결연히 저항합니다. 저항이지만 결코 똑같이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소극적인 저항인 것이죠. 그가 권하는 유일한 저항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함으로써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그러니까 폭력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비폭력과 사랑이라는 톨스토이주의의 가장 주요한 두 개념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톨스토이의 평화주의 속에서 사랑이나 형제나 무저항 같은 어떤 개인의 도덕적인 덕목이 국가철폐, 착취질서 근절, 전쟁 반대 같은 아주 적극적인 사회개혁적인 강령과 긴밀하게 결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결합이 항상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사랑의 언어와 투쟁의 구호가 뗄 수 없이 결합돼 있다고 우리가 그거를 이성적으로 이해를 한다 해도, 성자 톨스토이와 전사수 톨스토이, 용서하고 원수조차 사랑하라는 톨스토이와 싸우는 톨스토이가 자꾸 이렇게 결합되지 못하고 왠지 모순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또 그의 신랄한 고발, 가차없는 투쟁이라고 하는 한편과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형제가 양립하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의 그 외연을 한껏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 톨스토이식으로 러일 전쟁을 멈추려면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식의 조합은 이 둘 사이가 너무 멀어서, 또는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어서 듣는 사람을 순간 아득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어떤 제도적인 폭력이 단지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것만으로 소멸될 수 있을까요? 사회 구조의 개혁이 나쁜 짓을 안 하면 얻어질 수 있고, 모두 군인이 되는 걸 안 하면 전쟁이 사라질까요? 물론 아무도 폭력에 가담하지 않고 아무도 나쁜 짓을 안 하고 아무도 군인이 되지 않으면 착취도 억압도 전쟁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모두 그렇게 한꺼번에 안 해야만 가능한 건데, 이렇게 톨스토이가 참된 신앙에 의한 개인의 도덕적인 각성, 사랑을 만능의 열쇠로 보는 거는 너무 근본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주의는 한편으로는 그의 사상을 너무 순진하다, 나이브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나, 또는 완전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사상이나 실천을 너무 과격하거나, 그래서 모두와 불화하게 만듭니다.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의 어떤 이런 이상주의 또는 최대주의로 인해서 그는 악의 실행자들과도 비타협적으로 싸웠지만, 동시에 그런 악을 한계는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나름의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사람들과도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즉, 그는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토지 공유화를 주장하면서도 사회주의자하고도 협력하지 못했고요. 국가와 모든 권력을 부정하면서도 아나키스트들과도 싸웠습니다. 또 평화 실현을 지상의 목표로 여기면서도 왜 헤이그 평화회의나 국제 평화주의 운동 같은데 반대했던 것처럼 평화주의자들하고도 협력하지 못했습니다. 톨스토이는 평생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도 속하지 못했고 오직 톨스토이로만 살았습니다. 톨스토이의 평화 실천이 간디처럼 폭넓은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위대한 거인의 해안에 그치고 만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기보다는 늘 갈등하고 반목하고 문제를 일으켰고, 그래서 늘 고단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의 톨스토이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다름 아닌 바로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상이었는데요. 톨스토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언행일치를 실천하고자 했고요. 부자들의 사치와 허영을 증오하고 농민처럼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 싶어 했고, 사적 소유를 부정한 만큼 자기 스스로도 무소유를 실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지를 농민에게 넘기고 저작권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 외의 수입들을 빈민과 나누고 그러기를 원했고요. 그걸 인생계획, 라이프 플랜이라고 부르면서 그걸 실천하려고 했는데요. 그 톨스토이의 뜻에 가장 결사반대하고 나선 게 바로 톨스토이의 아내 그리고 자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톨스토이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 아내 소피아였는데요. 소피아는 톨스토이가 교회와 정부를 향해서 도전하는데 공포를 느꼈고요. 소설이나 쓰면 될 것을 왜 헛짓만 하는지 남편을 다그쳤고요. 소설을 쓰라고. 그리고 톨스토이가 예술을 닮고자 할수록 가족이 불행해질 뿐이다 라고 톨스토이를 비웃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뜻을 굽히게 할 수 없었던 톨스토이는 1892년에 모든 그 토지, 저택,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아내에게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아내 재산은 톨스토이 재산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결국 무소유와 평등을 주장했던 톨스토이는 여전히 흰 장갑을 낀 하인이 시중을 드는 5가지 코스로 된 식사를 해야만 했고요. 물론 그 식사 시간에 톨스토이는 죽만 먹었지만요. 그리고 자신이 빈민굴에서 데려온 고아 소년이 자기 아들이 낮 11시가 되도록 늦잠을 자는데 그 방에 불을 떼는 걸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신문에는 내 아내의 재산이라는 제목 아래 값비싼 물건이 가득한 방에 앉아있는 톨스토이를 그린 풍자 만화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언행 불일치를 질타하거나 조롱하거나 아니면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간청의 편지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불행해했고요. 하지만 소피아는 다른 무엇보다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 하지만 톨스토이도 이건 양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 7월 그는 아내 몰래 들판에서 비밀 유언장을 작성했고 이 유언장에는 모든 인쇄 수입을 포기한다 라고 하는 자기의 뜻을 밝히게 됩니다. 이 유언장에.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 소피아와 톨스토이 간의 갈등이 너무나 격렬해졌고 결국 1910년 10월 28일 새벽에 톨스토이는 부인 몰래 부인에게 짧은 편지를 남기고 집을 떠났고 그로부터 열흘 후인 11월 7일에 작은 시골 마을 아스타포보 기차역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마이클 호프만 감독의 더 레스트 스테이션 종착역이라는 영화로도 널리 알려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톨스토이의 마지막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됐는데요. 이 마지막 열흘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신화를 완성합니다. 82살에 가출을 하게 된 건데요. 불과 열흘 사이에 가출 그리고 병이 나고 그리고 숨을 거두게 되는 이 숨돌릴 수 없이 이어진 극적인 사건이 파란만장했던 톨스토이의 인생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톨스토이가 누워 있었던 그 아스타포보 기차역에 전 세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장사진을 쳤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 추종자들이 몰려와서 웅성거렸고요. 또 그 와중에 48년을 함께 산 부인은 죽어가는 남편의 임종을 허락받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 난리법석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톨스토이의 마지막에 더없이 어울리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사랑을 설교했고 늘 평화를 소원했던 톨스토이는 한때 더없이 사랑했던 아내와의 불화로 길 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은 성자 톨스토이와 전사 톨스토이의 간극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신화 속 우상이 아니라 한 인간의 고통을 봅니다.
톨스토이가 위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간을 이런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것, 그럼에도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그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위대한 고통의 크기와 깊이가 그를 거인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톨스토이의 위대함은 이 고통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톨스토이는 많은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고요. 굉장히 격하고 급하고 뜨겁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주장했던 어떤 원칙들을 본인 스스로 위배하고 했던 적도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스로의 모순을 자각하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불러일으킨 그런 고통을 끝까지 직시했고 그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톨스토이의 위대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평화사상을 톨스토이의 생애와 함께 연관지어서 살펴보는 일부가 끝이 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러한 톨스토이가 근대 아시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근대 아시아의 평화 사상가들과 어떠한 관련을 가졌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